2024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67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뻘건 불꽃이 일더니 트로피카나 라스베이거스의 23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7분 동안 이어진 화려한 불꽃놀이와 555대의 드론 쇼가 마지막을 장식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하나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술 혁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1970년대 중반 애틀랜틱 시티는 이미 죽어가는 도시였습니다. 한때 동부 해안의 대표적인 휴양지였던 이곳은 항공여행의 대중화와 함께 관광객을 플로리다와 카리브해에 뺏겼습니다. 도시의 실업률은 15%를 넘어섰고 시 재정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1976년 11월 뉴저지 주민투표를 통해 애틀랜틱 시티에서의 카지노 합법화가 승인됐습니다. 당시 카지노가 합법인 곳은 네바다주가 유일했거든요. 1978년 5월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첫 문을 열기도 합니다. 개장 첫날부터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건설 붐이 일었고 트럼프가 11억 달러를 투입한 세계에서 가장 큰 카지노 타지마할까지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카지노 수입은 1978년 2억 2천만 달러에서 1995년에는 35억 달러로 급증했죠. 즉 간접 일자리만 4만 5천 개가 창출됐고 애틀랜틱 시티는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미국 제2의 도박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동부의 라스베이거스, 이 별명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착각이었죠. 느낌이 약간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발전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포부는 있었는데 결국에 쇠락한 곳. 미국 자본주의 한복판이 이런 공간이라는데 조금 으스스해요. 지금 이제 금요일 오후 5시거든요. 과거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퍼블릭 파킹, 공공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텅 비어 있고 이 옆쪽도 텅 비어 있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걸 눈에 띄네요. 허름한데 옛날에는 분명 숙소 같은 데로 쓰였을 것 같은데 다 텅 비어 있네. 경찰 소리가 무서운데? 이쪽 보시면 여기가 이제 퍼시픽 애버뉴라고 옛날에 굉장히 번화했던 데인데 집들을 보시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For lease 달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뭔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조금 납니다. 보셨죠? 여기서도 펜타닐, 마약 흡입하고 멈춰 있네요. 보통 이런 분들은 펜타닐 흡입하면 몸이 굉장히 경직되는데 그렇게 해서 길거리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라스베이거스도 잘 안 된다, 관광객이 잘 오지 않는다, 너무 비싸졌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단순한 카지노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방문객 중에 도박을 주 목적으로 오는 사람의 비율은 1990년대 80%에서 2010년대는 50%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컨벤션, 공연, 스포츠로 다각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스베이거스 트로피카나가 무너진 자리에 야구장이 들어서는 것처럼 카지노보다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우선시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라스베이거스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애틀랜틱 시티는 여전히 1980년대 방식의 카지노 운영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트럼프 플라자 호텔 카지노가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2021년에 폭파 방식으로 완벽하게 철거된 뒤에 아직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지역을 먹여 살렸던 트럼프 상징, 트럼프의 흔적이 완벽하게 지금은 사라진 채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가 하드락 호텔인데 여기가 옛날에 트럼프 타지마할이 있던 곳이에요. 2014년에 폐업한 뒤로 지금 이곳으로 바뀌었는데요. 트럼프 타지마할은 트럼프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곳인데 결국에 망했죠. 그리고 이제 하드록 호텔만 남은 겁니다.
애틀랜틱 시티의 진짜 위기는 2014년에 정점에 달합니다. 한 해 동안 4개의 카지노가 연쇄적으로 폐쇄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시의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 실업 접수를 진행해야 하기도 했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약해진 애틀랜틱 시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1,400대의 차량이 2마일에 걸쳐 줄을 서서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죠. 도시 쇠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들도 조금 있습니다. 시 전체 공실률이 30% 이상이고요. 인구는 1980년에 4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3만 8천 명, 2천 명이 감소합니다. 강력범죄 발생률도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247건으로 뉴저지주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애틀랜틱 시티에 진짜 치명타를 가한 것이 등장했죠. 바로 온라인 도박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2018년 연방 대법원이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 이후에 온라인 도박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38개 주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했고, 이 중 30개 주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킹스, 팬듀얼, 벳MGM 같은 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카지노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베팅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뉴저지주의 온라인 도박 총 매출은 33억 8천만 달러, 네바다주를 제치고 미국 최대의 규모입니다. 플랫폼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경기의 모든 순간을 베팅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야구를 예로 들어보죠. 다음 타자가 안타를 칠지, 몇 회 첫 득점이 나올지, 홈런이 나올지, 이런 세부적인 상황에 모두 실시간으로 베팅할 수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 베팅들을 조합하면 당첨금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뛰어오릅니다. 스포츠를 잘 안다면, 또 그리고 운만 따라준다면 나도 1억 천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베팅과 짧은 간격의 보상 경험은 슬롯 머신과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게요. 도박 중독의 핵심이라는 게 간헐적인 보상 스케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보상이 주어질 때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약 중독과 동일한 신경학적 패턴을 보입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은 이 원리를 극대화합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배당률이 변하고 몇 초마다 새로운 베팅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용자는 경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다음 베팅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스포츠 베팅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95%는 돈을 잃지만 그럼에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애틀랜틱 시티가 쇠락하는 동안 도박 관련 주식들은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박 기업들의 온라인 베팅 붐 이후에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드래프트킹스는 2020년 IPO 당시 19달러였고 2021년에 74달러 최고점을 찍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미국 온라인 도박 시장이 4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가장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새로운 카지노 라이선스 발급이 예정돼 있죠. 뉴욕은 그동안 애틀랜틱 시티의 최대 고객 공급원이었어요. 맨해튼에서 애틀랜틱 시티까지는 차로 2~3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제 브롱크스나 퀸즈에 카지노가 생기면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된 거죠. MGM 리조트, 라스베이거스 샌즈, 시저스, 하드록 같은 글로벌 카지노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통합 리조트를 뉴욕에 건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틀랜틱 시티를 완전히 우회할 계획이 큽니다. 애틀랜틱 시티의 이야기는 21세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온라인 도박 산업은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애틀랜틱 시티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양면성도 보여줍니다.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는 파괴되니까요. 이건 비단 도박 산업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극장과 DVD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전통적인 교통 서비스, 택시 같은 걸 변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동해버린 도박 산업은 다시는 오프라인 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죠. 오늘 매경 월가을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집 1부였고요. 2부와 3부도 계속됩니다. 활기찬 지역사회가 매춘으로 멍들고 있다. 2024년 10월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선전포고가 있었습니다. 뉴욕시는 퀸즈 루스벨트 애비뉴 일대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고 루스벨트 복원작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맨해튼 금융가의 펀드 매니저는 스마트폰으로 온리팬즈에 접속해 월 구독료를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온리팬즈의 거래액은 72억 달러, 뉴욕시 전체 예산 1,070억 달러의 6.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성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은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금지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단속할수록 더욱 교묘해지는 것, 이것이 성산업의 본질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뉴욕시가 지난해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그 루스벨트 애비뉴 일대거든요. 이렇게 쭉 걷다 보면 한쪽에 그냥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마사지 스파라고 이름 붙여진 곳도 있고 음흉해 보이는 곳,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보통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죠. 뉴욕 퀸스의 잭슨하이츠에 스위트하트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뉴욕 경찰의 급습으로 7개 마사지샵이 폐쇄됐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매춘 업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뉴욕 시경의 한 경감은 불법 영업업소로 단속에 적발돼서 폐쇄하면 말 그대로 다른 지점이 그 자리에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쉽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속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데 뉴욕시의 단속 시스템을 보면 약간 시디프스의 돌 굴리기랑 같아요. 주민이 신고하고 잠복해서 수색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확보하고 판사가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 절차가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지점에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단속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관할권은 뉴욕시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24시간 감시가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죠. 단속했을 때 성과를 좀 볼게요. 90일간 루즈벨트 이 복원작전의 성과를 보면 958건의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 성매매 관련 건수는 134건에 이릅니다. 11,831건의 소환장도 날라왔다고 하죠. 18개의 업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1985년에 성매매, 이른바 매춘 혐의로 체포된 건수가 19,470건에 달하는데 2023년에 체포된 건수는 104건이죠. 99.5%가 감소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성산업, 성매매, 매춘 이런 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 온리팬즈는 2016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구독자 전용 서비스 웹사이트죠. 원래는 음악가나 피트니스 전문가 등 다양한 아마추어 크리에이터들이 후원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포르노 등 성인물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는 정책 덕분에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성인물 중심의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해요. 급성장한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자 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했고 이 온리팬즈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는 성인물 기반으로 최대 크리에이터 플랫폼이죠. 한때 포르노 콘텐츠 금지 정책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낮아서 결국 철회했고 지금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규제에 걸리지 않는 아슬아슬한 선에서 운영 중이에요. 크리에이터 수를 보면 419만 명에 달합니다. 월 평균 150에서 180달러를 번다고 하는데 팬 계정은 3억 500만 개 이상 존재합니다. 2023년에 온리팬즈 매출이 1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24년에는 72억 달러까지 확장합니다. 온리팬즈 수익 모델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80에서 20 수익 분배 모델이라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의 80%를 가져가고 플랫폼이 20%를 가져갑니다. 2025년 1월 사용자 트래픽이 4억 7,800만 건에 달하죠. 거의 뭐 미국인 인구 수만큼 트래픽이 나오는 겁니다. 463만 명의 크리에이터 중에 300명은 정말 많이 벌어요. 연간 13억 원 이상을 벌고 상위 1%가 전체 수익의 33%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클럽도 있습니다. 블랙 차이나 월 200억 원 번다고 하고, 이기 아젤리아 월 110억 원, 바드바비는 21살 나이에 790억 원을 벌었어요. 온리팬스 이전에는 폰허브라고 있었잖아요. 폰허브는 월에 40억 명이 방문을 하고 평균 한 번 방문할 때 10분 정도를 소비한다고 해요. 이 성산업이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당시에 이제 락다운 때문에 오프라인 업소는 완전히 폐쇄됐지만 온리팬스는 75%가 성장했고 폰허브의 미국 트래픽도 25%가 급증했죠. 인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데 더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오프라인 업소 단속 건수가 300%가 증가했는데 그와 함께 온리팬즈의 가입자가 75%가 늘어난 겁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대탈출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런던에 본사가 있는 온리팬즈지만 글로벌리 접근이 가능하고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죠. 그리고 AI 추천 알고리즘으로 무인 운영되니까 24시간 운영되는 겁니다. 성인 인증과 결제 시스템으로 법적 보호막도 있고요. 이게 역사는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1920년에 미국 금주법이 나오니까 지하 술집이 급성장하고 1990년대에 납부스터가 차단되니까 토렌트 기술이 발전하죠. 그리고 지난해 성매매를 단속하니까 디지털 성산업 플랫폼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온리팬즈를 보면 충격적으로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플랫폼 자본주의의 완전한 성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 1인당 매출이 3,330만 달러예요. 직원 한 명이 450억 원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빅테크와 비교해도 압도적이죠. 애플이 230만 달러, 14배 차이고 구글이 180만 달러, 18배 차이죠. 400만 명에 달하는 크리에이터가 독립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동안 본사는 결제, 보안, 추천 알고리즘만 관리하는 극도로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온리팬즈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면 개인별 취향과 지불 의사 금액, 시간대별 소비 패턴, 그리고 지역별 선호 콘텐츠 트렌드, 이 데이터 가치가 연간 수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구글은 검색으로, 페이스북은 소셜로 데이터 제국을 구축했는데 이 온리팬즈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욕망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2030년에 9,365억 달러까지 확장될 전망이거든요. 이 VR 헤드셋만 쓰면 내 눈앞에서 성산업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실제와도 똑같이요. VR 헤드셋을 통한 완전 몰입형 경험,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루즈벨트 애비뉴의 이 물리적 제약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금지는 혁신을 낳는다, 이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로마 제국의 루파나르 단속, 중세 유럽의 매춘 금지, 미국 금주법의 지하 술집,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죠.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셸 푸코가 예견했듯 성은 억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됩니다. 뉴욕의 거리에서 단속이 백날 반복돼도 말이죠. 오늘 매경 월걸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부 마약 편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대마, 즉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2021년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3온스까지는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펜타닐 때문에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뉴욕의 대마 합법화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마약 전쟁의 진짜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뒤로 보이시는 곳이 뉴욕에서 2021년 대마 합법화 이후에 첫 번째로 합법 매장으로 문을 여는 곳입니다. 지금 평일 오후인데 계속해서 대마를 구매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무슨 성수동의 편집숍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싱 웍스 카나비스라는 곳인데 이렇게 이쪽에 보면 굉장히 굿즈 같은 것도 많이 팔거든요. 여성들을 지원한다는 굿즈도 팔고요. 네, 이쪽에 보면은 화장품이나 향수류도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편집숍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매장 바로 옆 골목인데 그 길에서 이렇게 대마를 흡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마 쩐내라고 하죠. 그런 게 계속해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마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불법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냐 안 크냐를 따져서 대마를 합법화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이죠. 대마를 일각에서는 사람을 차분하게 해줘서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덜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류의 접근이 아니고 사회적 비용 차원의 접근이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인식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야 우리도 그 매장에서 물건을 사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 국적이신 분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대마를 흡연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대마는 그대로 몸에 남아요. 채모 어디든 남기 때문에 머리를 밀거나 모든 털을 밀지 않는 이상 그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호기심도 안 된다, 불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뉴욕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마초 완전 합법화였죠.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는 새로운 세수 창출과 사회적 형평성 회복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 감사원은 2024년까지 연간 2억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3,430억 원의 세수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2분기 뉴욕주의 실제 대마초 세수는 고작 2,300만 달러, 하나로 약 322억 원이었습니다. 예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예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을 선택하는 걸까요? 합법 대신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법 매장에서 1온스의 세금 포함 300에서 400달러를 받는데 길거리 딜러는 절반 가격인 150에서 200달러를 받아요. 더 웃긴 건 뉴욕주가 지난 3개월 동안 1000개가 넘는 불법 매장을 단속했다는 거예요. 합법화했는데 불법 매장이 더 많다. 이게 좀 말이 안 돼 보이죠? 합법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면허 발급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학교나 교회 500m 이내에는 매장을 열 수가 없어요. 맨해튼에서 500m면 거의 모든 곳이 매장을 못 여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뉴욕을 다른 주와 좀 비교해 볼게요. 캘리포니아는 1996년 의료용 대마를 최초로 합법화했고 2018년에는 기호용 대마까지 완전 합법화합니다. 일리노이도 2019년에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는데 2020년 10월까지만 해도 1억 600만 달러, 하나로 약 1213억 원의 세수를 거뒀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 기호용, 즉 오락용으로 대마를 합법화한 주는 2024년 기준으로 24개 주에 이르고요.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주는 38개 주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해서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마 등급을 낮춰서 의학적인 용도로 쓰는 것의 이점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요. 대마 유래인 칸나비디올, 일명 CBD를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적용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틸레이 등 대마 관련주가 하루 만에 60%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대마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 스케줄 1 약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전국 다수의 주정부에서 대마를 의료용을 넘어서 기호용으로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대마 등급 재분류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합법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뉴욕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고 파는 바로 그 거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약 8만 7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238명이 죽는다는 계산이에요. 주범은 바로 펜타닐입니다. 2024년에만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48,422명이었습니다.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고 쌀알 만한 크기로도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제조비는 헤로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뉴욕시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3년 뉴욕시에서는 3,046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3시간마다 1명씩 죽는다는 계산입니다. 이 중 80%가 펜타닐과 관련된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응급실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요. 뉴욕시 보건당국은 14개 응급실에서 24시간 펜타닐 과다 복용 대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펜타닐 해독제인 날록손을 투여하는데 때로는 여러 번 맞아야 깨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데 바로 옆에서는 펜타닐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중국에서 전구체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멕시코 카르텔이 이를 수입해서 정교한 실험실에서 펜타닐을 합성한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밀반이 파는 거죠. 정교한 국제 공급망입니다. 요즘 카르텔들은 화학자, 물류 전문가, IT 기술자까지 고용해요. 아마존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을 세분화하고 구글처럼 정교한 기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연간 거래 규모만 수천억 달러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면 카르텔 수익이 줄어들 거야 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카르텔들은 이미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훨씬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미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펜타닐을 미중 갈등의 핵심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3월에는 이를 20%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루에 200명의 미국인이 합성 오피오이드로 죽고 있다면서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요, 트럼프가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2025년 9월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카르텔배를 격침시키는 영상을 직접 올렸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 11명 사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2주 만에 또 다른 배를 격침해서 3명을 죽였고 9월 한 달 동안만 총 3척의 배를 파괴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1971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을 공공의 적 1호라고 선언한 지 벌써 53년이 지났어요. 하나로 1,4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022년만 해도 410억 달러, 하나로 약 57조 원을 썼어요. 근데 이 마약 얘기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마약 취약국이 됐어요. 2023년 한국의 마약 사범은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서 27,611명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에 18,395명에서 1년 만에 무려 50%가 증가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펜타닐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필로폰이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어요. 가장 심각한 건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20대 마약 사범은 역대 처음으로 8,000명을 돌파했죠. 전체 마약 사범 중 연령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전체의 54.5%를 차지합니다. 암수율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 사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물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물로 인한 사망자는 2013년 269명에서 2021년에는 559명으로 8년 동안 2배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이 마약 이야기가 왜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지요. 미국의 펜타닐 위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마약 전쟁의 한 복판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합법화와 전쟁 사이에서 흔들리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집 3부였고요. 특집 3부 재미있게 보셨다면 1부와 2부도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매경 월가월부 재미있게 보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